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재화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왠지 제 양복을 보는 눈길이 좀 부러운. 굉장히 부럽고요. 보는 순간 최저가 얘기하셨는데요. 예. 최고의 상품인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저랑 손잡고 한번 가십시다. 예. 저도 지금 그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법정 나가시려면은 그래도 네. 이렇게 그 양복 몇 벌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몇 벌은 있는데요. 그렇게 멋있는 양복은 있는지 좀 고민 중입니다. 네. 네. 저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저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처장 이 몇 사람이 지금 수년 동안 사법농단 사건으로 연루돼서 재판 받아왔는데 네네. 47개 혐의요? 네, 47개. 전부 무죄? 전부 무죄 나왔죠. 이거 기록이죠. 그런 적이 없죠. 이거는 전 세계의 기록일 것 같아요. 네, 저거 이렇게 기네스 올리고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는데 법조는 사실 뒤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네. 전면에 자꾸 너무 드러나면 사회가 혼란하다는 얘기다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네. 죄명만 좀 언급을 해봐도 좀 복잡한 죄명들이 많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네.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또 위계 공무집행 방해, 네. 뭐 여기까지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 네. 새롭고요.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 제가 생각할 때는 죄명 자체가 만만한 죄명이 하나도 없는. 하나하나 중형에. 중형도 중형이고 구성 요건상의 개념이 굉장히 까다로운. 아하. 네. 그래서 신문에서 실력 있는 판사 아니면 무죄 판결 선고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개의 이제 공소 사실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된 게 총 6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부 무죄 선고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 그 점에 관련된 공모 사실을 증명할 부분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됐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그 판결문을 이제 비실명화 작업이 아직 완결이 안 돼서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태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판결문이 뭐 이만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읽는데 한 4시간 반? 공소장이 한 300장 좀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은 그거보다는 한 2배, 3배? 그러니까 전체 읽는데 한 5시간 좀 덜 걸렸습니다. 5시간. 네, 그 정도 중간에 10분 쉬고. 네, 그렇습니다. 그 판결 선고로도 아마 제 생각에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47개 혐의를 기소하면 47개의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당연히 다 판단해야 되고요. 하나 건너뛰고 이건 안 되죠. 안 되죠. 어떤 점으로 이것은 무죄다라고, 그러니까 유죄라고 판결할 때는 쉽거든요. 47개 쭉 나열해주고 이러이러이러는 점들을 봤을 때 이거는 인정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무죄 판결 쓰는 게 훨씬 어렵고요. 무죄 판결 쓰는 게 어렵고. 네, 유죄 판결 쓰기는 좀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유죄를 이제 판사는 추정하고 싶죠. 네. 게으른 판사들은 유죄를 때린다. 유죄 때리겠죠. 그 집행유예라는 게 어떨 때는 되게 이제 엄격한 판단하에 내려지는 거이기도 하지만 엄격하지 못한 판단 상태에서 이제 집행유예라는 것이 하나의 중간책, 절충안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양승태 대법원장 최후 변론에서도 그렇게 주장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네. 이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라 공소권남용이다. 공소권남용이면 검찰이 처벌돼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저는 그 양 대법원장님을 제가 존경하긴 하지만 그 점까지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수사는 사실은 수사로서 약간 남용 여부를 함부로 판단을 받게 되면 수사권이 너무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 점과 관련돼서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수사권 남용이라고 할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선으로 넘어갔을 때는 분명히 이제 기소권 남용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법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돼서 무죄 판결을 선고해서 충분히 그 수사권 남용을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거기까지 저는 이제 공격할 포인트이거나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 관련해서 사실 대법원장 정도 기소하려면 네. 그 정도 압수수색 안 해갖고 어떻게 기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황 판단상으로 주관적 객관적 혐의를 갖고 수사가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그 사후에 이 문제와 관련된 법원 행정처와 그 법원의, 그러니까 김명수 코트에서의 대법원장으로서의 판단, 행정적 판단, 그 후에 행정처의 판단, 또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를 사실은 사법부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치적인 판단하라고 만들어놓은 부서가 아니고요. 네.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네. 사법부는 국가의 중심을 뒤에서 잡는 형태가 되는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판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형태로 내부의 조직화 또는 그것을 어떤 단체화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이 우려를 갖고 상당히 심도 깊게끔 접근했었던 점에 대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이제 어떤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이냐, 이에 대한 사법적 1차 판단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감옥도 갔다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년 넘게 지금 재판을 받아왔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47개 혐의니까 재판인들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오래 받았겠어요. 네네. 그런 그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행정처장이나 그 밖에 많은 관련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물질적, 그 육체적 고통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대한민국이 형사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아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 상태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 확정되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형사 보상금이 지급될 겁니다. 네, 엄청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구속까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간의 구속 기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 소득, 입었던 피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배상금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서도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중에 하나가 소득 자체도 조금 있으신 분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갔던 그 형사 배상금 규모가 억 단위가 넘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 형사 보상 규모가 크게 나올 거고, 물론 금전 보상 가지고 시간과 모든 명예가 다 회복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또 재판과 관련된 여러 문제는 사실은 국가의 재정과 에너지를 심혈을 기울여서 쏟아 부은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법적인 초석이 돼서 향후의 모든 사법부 행정 또는 검찰과 관련된 수사권에 대한 여러 지표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형사보상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죄일 경우에 이제 형사보상, 그렇습니다. 이거 국가는 이제 그 보상, 변상, 배상입니까? 해야 될 책임이니까. 보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47개 혐의 중에 이제 대법까지 갔어요. 46개는 여전히 무죄 확정. 하나가 근데 유죄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단 하나라도? 그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해당 사안 관련돼서 형사 기소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전체가 불법적이었다, 또는 보상할 만큼의 어떤 잘못이 있었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이 잘못된 오판이 있었다라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부라도 범죄가 있다라고 그중에 한다면, 하나라도 범죄가 있었다, 그건 밝혀냈다. 범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퉈질 수 있는, 다퉈질 만한 사실관계를 갖고 다퉜고 그에 대한 일부 유죄가 나왔으니까 사안 관련된 보상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단계에서 구속과 관련된 중요 범죄가 다 무죄가 나오고 극히 일부분 그런 형태의 이제 무죄 판결이 아닌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보상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속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뭐 항소한다는 것 같던데요? 이 사건 이렇게 무죄 받아놓고 검찰청에서 항소를 안 하면 앞으로 무죄 사건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 관련돼서 지금 전체 기록 페이지 수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17만 5천 페이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이 사건 다시 판단 받아야 될 것이라 보이고 법리 무죄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리 무죄 부분에 대한 건 아마 즉각 항소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법리는 다퉈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중대재해처벌법이요, 중처법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이미 지난 토요일부터 네. 5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시민이나 네. 또 어떤 분도 사실 재해로 다치는 것은 네. 모두가 원하지 않습니다. 네, 모두가 원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실 원하지 않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 침해 그리고 필요성 네. 그리고 목적의 정당성, 비례성 이런 걸 다 따지게끔 되어 있는 게 사실 법의 기본적인 그렇죠. 원리입니다. 네. 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체계가 있었고요. 네. 그 체계를 가지고 사실 일부 조금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서 네. 안전체계를 좀 더 확장해 나가는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시민재해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사실은 산업 내에서의 재해를 규율하는 체계고 네. 시민과 관련된 일반 재해에 관련돼서 보호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그 점을 굳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저는 너무 특별법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사람이 습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막 법 만들어서 제재한다고 금방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큼의 그 관행이 형성되게 된 이유가 있고 네. 그 관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노력과 비용 투입, 시간과 에너지 투입이 있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사업 안 하니까 난 사업장 없고 난 사업장 통해서 세금 낸 적도 없고 월급 주는 사람도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도 아니니까 제재 만들어서 보호해야지. 그거는 사실은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막상 그거를 비용을 써서 또는 아이디어를 지어 짜서 그러니까, 해당되는 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사업주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너 혼자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해서 보호가 됩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도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근데 중대재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 전체가 신경도 안 쓰고 사업장이 알아서 하면 되고 형사처벌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체계는 제 생각엔 좀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배현진 의원이 피습 당했습니다. 네. 그 범인이 현장에서 잡히면서 뭐 촉법소년 운운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네. 또 긴급 입원을 시켰다. 네. 정신적인 불안정 때문에 네. 하기도 하고 이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배현진 의원이 당시 이제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네. 차량에서 내려서 헤어 메이크업이 가능한 아마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건물의 지금 가해자인 15세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학생은 자기가 연예인 사인 받으러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몸에서 어떤 필기도구나 종이 같은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인 받으러 왔다라는 취지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90분 정도 전부터 그 주변을 배회했다. 근데 사실 그 관심이 있지 않고서야 사실은 배현진 의원인지 두 번이나 확인하고 공격할 이유는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었고 타겟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년 범죄와 관련된 이제 결국 그 범죄 소년, 뭐 촉법 소년 이 문제가 있는데요. 만 14세, 중학교 2학년이 걸리거든요. 예, 생년월일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만 14세 중학교 2학년 나이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미만 만 14세가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소년범으로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14세가 더 먹어서 생일이 넘어갔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 여러 군데에서 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 네. 이제 과거에 저도 처음에 이제 소년범 관련된 이야기를 볼 때는 소년을 좀 그래도 교화하고 선처하는 쪽으로 많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한참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소년을 교화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망상이다. 이런 생각도 요새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를 보호하지 않고 그 소년, 가해 소년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백 명, 평생에 걸쳐서 10년, 20년 동안에 걸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주변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거나 집안에서 더 이상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갇혀버리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반적인 우려를 넘어서는 공격적인 행위가 나왔을 때는 소년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해야 되는 문제는 이제는 시대 상황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촉법소년 나이가 계속
그 내려가고 있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범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게 되면 촉법이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축이 되게 되는 거죠. 쪼그라드는 거니까요. 네네. 자, 그렇게 되는 건데 당연한 것 같고요. 소년인데 교화 가능성을 우리가 믿고선 사실은 선처해 주는 거지 교화 가능성이 차단됐다라고 본다면 지금 일본에서는 2022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18, 19세 교회는 특정 소년이라고 정하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도 얼마 전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그 마치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흑인 배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처럼 이제 마음으로 변화해서 가석방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놔야 되는 때가 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 그 배현진 의원이 그 거의 뭐 맞서 싸우는 거는 뭐 엄두도 못 내고 예. 저항도 거의 적극적으로 못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돌멩이로 17차례를. 네. 그러니까 사실 중상 안 입은 게 천만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거를 중학생 무슨 소년 자꾸 이렇게 표현하니까 네. 그 제가 예전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2년 감옥살이를 할 때 서대문 지금의 그 지금은 뭐 박물관인가로 돼 있는 네. 서대문 구치소에 소년사동에 gat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촉법소년은 있었으니까 네네. 소년원을 갈 나이는 말고 미성년은 되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네네. 있는 소년수들이 있잖아요. 네, 감옥에 들어오는. 들어오는. 네, 그렇죠. 얘네들 덩치가 저보다 커요. 그럼요. 힘도 엄청 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언론에서 뭐 이게 중학생, 중2, 뭐 소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고 중2생이나 소년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잔혹한 범죄와 바로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도 뭔가 좀 제대로 보도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요. 중학교를 입학할 때, 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 신체 변화가 큰 나이입니다. 그래서 1학년 입학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박사님 기억나십니까? 전 1학년 입학했을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형들이 어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성과 남성의 어떤 체격 차이를 비교해 보면 네. 남성 중학생도 고1 이 정도만 된다라고 할 때는 네. 이미 현저한 중량 차이 그리고 공격성과 관련된 신체적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실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 또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하고 신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좀 덜 여물었다 이런 느낌만 살짝 있을 뿐이지 네. 공격성이나 또는 실제로 신체를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 능력은 네. 성인보다 뛰어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건 보면 사실 뒤로 사람을 따라오게끔 하고 배현진 의원이 살짝 앞으로 나가면서 말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뒷모습을 보이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거를 사실은 뒤통수를 돌로 찍으면서 공격이 시작이 된 건데 이 형태까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뭐 스토킹도 있었다,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들 자체를 단순하게 소년범이다. 소년범이니까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라고 사회가 바라봐야 될지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재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행히 이제 배현진 의원이 퇴원을 했어요. 네네. 그렇지만 대외 활동은 당분간도 어렵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선처가 됩니까? 선처 안 됩니다. 이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이 문제가 아니죠. 네. 지금 돌멩이를 갖고 돌멩이 사실 큰 돌멩이 아니어도 맞아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누가 친구들이 던지거나 이렇게 해갖고 당연하죠. 그러면 갑자기 불이 번쩍 나죠. 예. 근데 그걸 돌로 사실 손으로 찍어서 때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저도 한참 착각했던 게 뭐냐 중량이 무거운 거로 쳐야 사람이 위험하다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테니스 라켓 이런 것들 무게 굉장히 가벼운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MC 스퀘어입니다. 예, MC 스퀘어. 예, 그러니까 무게와 속도 곱하기. 그래서 중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량은 중량 물만 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총알이 별로 안 무거워요. 그렇죠. 속도가 빨라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살상력이라는 것은 사실 속도에 비례하는 것인데 그 속도, 가벼운 물체를 들고 뾰족하게 돌로 깨질 정도로 휘두른다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머리통이 터지도록 때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안 관련돼서 그렇게 소년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전체를 검토를 해서 소년법 체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죄 얘기를 하니까 그 민주당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네. 5대 혐오 범죄, 공천배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걸 선을 긋는 게 참 창조적 생각이라 생각했습니다. 창조적이다. 네, 전과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도 아니고 뭐 5개 성범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들어갖고 설명한 거 아닙니까? 해당 내용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처벌하는 범죄는 이미 특별 범죄로 가중 처벌하거나 특정 경제 범죄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 배임, 사기, 공갈, 뇌물 다 특별 범죄로 가중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렇지. 싹 빠졌습니다. 아, 그게 싹 빠졌어요? 싹 빠졌죠. 네, 뭐 지금 보면 성범죄 너무 많으니까 올려놓은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 예전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없었을 때 전화 통화로 그렇게 막 말씀하셔서 다행인 거지. 뭐 가족을 상대로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신체 어떻게를 뭐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 표현 쓰신 게 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입니다. 지금도 형사처벌되면. 근데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 욕도 아니죠. 욕이지만 아니 신체와 관련된 그런 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네. 그런 행동과 관련된 내용 또 직장 갑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하신 일이 갑질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것만 해도 사실 어려운데 그 정도를 배제하겠다는 경미사범에 대한 걸 신경 쓰면서 정작 중요한 범죄, 업무상 배임, 특경 배임 이런 사건들은 없고 뇌물수수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되면 피선거권 상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날아가고 선거도 0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배제 사유를 안 넣었다고 하니까 저는 참 참신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참신하다. 네. 신박하다. 네. 놀랍다라는 게 좀 더 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김정숙이의 타지마할, 뭐 샤넬 자켓 이런 거 수사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직권남용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해당 사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군 1호기, 대한민국 1호기를 타고 인도에 갔던 게 공무수행이냐, 국가의 돈을 낭비했는데 아까 양승태 대법원장 죄명 중에 하나 있었죠. 특가법상 국고손실, 뭐 이런 거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도에서는 부른 적 없다. 뭐 문화부 장관 불렀대요? 불렀다, 안 불렀다, 뭐 외우셨는지 몰랐다. 근데 의전을 맞춰야 돼서 뭐 근데 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사권 남용. 문화부 장관 부른 거는 팩트예요. 네. 근데 내가 갖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가셔서 하실 게 있나요? 타지마할. 타지마할 가서 보시는 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어떤 그때 의미인지. 하여튼 얼마 동안 그 일반 관광객들이 그 사진 한 장 찍느라고 통제가 됐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권리 침해당했다. 인도 분들, 우리나라 분들도 계셨나요? 아니 외국인 관광객,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인도 법원은 소송을 걸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한 번 걸면 돌아가실 때까지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걸리는 사안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이제 국고를 손실시키는 문제가 되는지 실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곳에 가서 실제 그만큼의 세금을 사용했을 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로 가서 써서 했는지 그러니까 공무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약에 돈을 거기 사용할 수 있게끔 만약 했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관계자들 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국고 손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거는 뭐냐 민간도 아니고 세금을 손실시킨 거니까. 성남공항에서 그거 좀 중죄죠. 중범죄지. 국고손실. 그러니까 뭐가 의미가 있게끔 그 내용들 상태로 전달 사항이 있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적법하게 진행돼.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된 문제도 다 그것 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리가 고스란히 다 적용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이 큰일 났네. 이제 제대로 걸렸네. 알겠어요. 저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동훈에게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압박을 가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지금 자꾸 떠벌리고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팩트가 안정이 안 돼서
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팩트는 대통령과 한동훈은 그 부분에서는 따로 만난 적이 없다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만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실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 요건을 해당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만약 사실관계가 없는데 그런 내용을 추정적 사실관계 또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실관계를 메꿔서 고소장 고발장이 작성이 되면 그게 이제 이른바 무고죄가 됩니다. 아, 그게 무고가 됩니까? 네. 아, 추정적 사실로 해서 고소 고발을 하면 그게 바로 무고다. 네, 왜냐하면 그게 추정적 사실만 갖고는 경찰에서는 보통 각하하거나 이렇게는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거네. 그러니까 아, 조금 전에 저 누가 지나가면서 나를 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폭력죄로 그러면 각하죠. 그러면 각하죠. 왜냐하면 한 거 같았어요. 같았어요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분명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장관 아닌 것 같기도 했었어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럴 수가 생각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같았어요 아니면 맞아요라고 물어보겠죠. 예, 욕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언제 만났어? 너랑 나랑 그 정도 거리에서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소리가 들려? 1km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무고거나. 그렇구나. 네. 지난번에 제가 광화문 집회 갔을 때 저를 정면으로 이렇게 누가 오면서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나는 이제 당연히 우리 애국 세력 자유파인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지나가면서 악수를 하거나 보통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손을 좀 내밀려고 했는데 그냥 싹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협박을 하더라고. 너 이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내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고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건 충분히 고소 가능하신 상황이죠. 네. 그리고 그와 같은 위협이나 협박 행위 자체도 말만 갖고도 그게 예를 들어서 박사님은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 해도 뭐 저런 이렇게 하고 가실 수 있지만 저는 옆에서 있으면 무섭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냐? 아니 나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럼 둘 다 무서웠다고 하고요. 네, 무서운 거는 내가 무섭다 느끼지 못했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게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라고 판단하면 협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문제를 삼게 되고 이제 해당돼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평소의 행적 또 그 정도까지 알아보고 웃으면서 이제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평소에 남겼던 SNS 댓글 이런 것들을 보면 신빙성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라는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거를 지그들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영상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압박을 했을 거야. 정황상 안 했을 리가 없어.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지그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는 순간 그게 사실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러면 무고가 된다.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어볼 거예요. 확실하냐? 그 확실한 건 아니고 수사를 해달라.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러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 맞다. 그럼 자료가 뭐냐? 그럼 이대로 해서 본인이 무고죄 책임지겠냐?라고 하면 이제 무고죄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화재 신고도 비슷할 것 같으네. 불 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소방서가 출동하진 않아요. 그렇죠. 주소가 어디냐? 그렇습니다. 다 확인하잖아요. 그럼요. 사실 팩트를 확인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야 출동을 하고 말고 그렇습니다. 불 난 것 같아요. 하여튼 동쪽인데 연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걸 좀 더 기다려봐야죠.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굉장히 막 변화가 좀 있는데요. 특히 미끄러지시는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진흙 같은데 이렇게 밟을 때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건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챙기시고 주변 분들 챙기시는 거 말씀 많이 못하시고 하셔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그리고 한 주 내내 건강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법승TV에 이승우 변호사가 월요일 날 나오시니까 더 활발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 근데 마무리 말씀은 날씨로 하셨는데 제가 이승우 변호사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미세먼지로 그냥 우중충한 이 날씨가 어쩌면 그렇게 이재명이나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닮았냐. 어떻게 날씨까지도 이러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